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취업 준비생 10명 중 6명이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만 취업을 크게 기대하지 않는 소극적 구직 상태라고 합니다. 응답자 2명 중 1명이 일자리 부족 때문에 소극적이라고 답했다는데요. 실제로 고용 동향 통계를 보면 청년층 취업자 수는 9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취업 공식도 달라지고 있다고 하죠. 인공지능의 발달로 다양한 직업군이 불안해지면서 청년들 중에서는 아예 블루칼라 직업을 찾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고용 상황, 또 달라지는 일자리의 변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직접 투자로 부를 이루고 경제적 독립을 통해 조기 은퇴를 실현한 부모가 딸에게 조언을 한다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미국에서 재정교육의 대가로 불리는 J.L. 콜린스가 단순하면서도 현실적인 투자의 원칙을 담아서 딸에게 보냈던 편지를 블로그에 올렸다가 책으로 엮어내 전 세계에 화제를 몰고 온 부에 이르는 가장 단순한 길,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코스피가 오늘 1% 대 강세로 마감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간밤 미장에서 괜찮은 흐름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주목을 받았던 게 이제 브로드컴이라는 미국의 그 맞춤형 반도체 기업인데요. 실적을 내놨는데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게 이제 반도체 섹터에 대한 강한 매수세로 유입이 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1.38% 상승하면서 4,167.16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좀 오락가락하는 흐름이었는데 막판에 그래도 상승 전환하면서 0.29% 상승한 937.34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수급 주체는 기관이었습니다. 코스피에서만 1조 4천억 원. 네. 매수세를 아주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도 막판에 매수 우위로 돌아서는 양상이었습니다. 네. 간밤에 이제 미장의 흐름을 보면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지수별로 뚜렷한 온도차가 좀 있었습니다. 블루칩 중심의 다우존스는 1%대 강세를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 로 마감을 한 반면에 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하면서 그 훈풍이 국내 증시에도 매수세로 이어졌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AI 거품론의 또 하나의 시험대였던 브로드컴이 호실적을 내놨습니다. 네.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네. 180억 2천만 달러.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AI 반도체 매출도 70% 이상 74%. 네, 성장했고 네. 내년도도 매출 2배 높이겠다라는 이제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네. 이게 이제 반도체 칩 사이클에 대한 강한 기대감으로 반영이 돼서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강세로 마감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시장 저변에 짙게 깔려 있습니다. 전날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했던 오라클 주가는 오늘도 급락을 했고요. 네. 브로드컴도 시간 외 거래 애프터마켓에서는 4%대 하락으로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AI 네. 투자에 따른 수익성 우려가 계속해서 반영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 올 연말 산타 랠리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 네. 이 AI 거품론이 계속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공급망을 포괄하는 연합 제재를 출범시켰다고요? 네, 이제 미국이 주도를 해서 우리나라, 일본, 싱가포르, 네덜란드, 영국, 이스라엘,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호주까지 이렇게 8개국과 함께 오는 12일, 현지 시각으로 12일입니다. 첫 그 팍스 실리카 서밋을 개최한다. 네. 이 소식을 이제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이 팍스 실리카는 이제 평화를 의미하는 라틴어 팍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재의 실리카를 합친 합성어입니다. 네.
기억나시는 아마 용어가 있을 겁니다. 팍스 아메리카. 그래요. 네. 이게 미국이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그 시기를 대변하는 이제 상징적인 용어죠. 요걸 연상시키는 이제 팍스 실리카입니다. 팍스 실리카에 대한 미 국무부의 설명은 핵심 광물부터 에너지, 첨단 제조, 반도체, AI 관련된 기반 시설, 물류까지 아우르는 안전하고 번영하며 혁신적인 실리콘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전략적 구상이다. 이런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중국 견제하기 위한 연합체군요. 네. 화려한 수사를 다 포함시켰지만 한마디로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반도체를 비롯한 AI 산업의 핵심 공급망을 담당하는 우방국들을 규합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국무부가 설명을 하면서 중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안보적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또 우려 국가의 부당한 접근으로부터 우방국을 보호하겠다. 네. 여기서 이제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곳곳에 시사를 하고 있죠. 이 서밋 참가국 8개국 안에서도 온도차가 드러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네. 일단 일본의 경우에는 가장 적극적입니다. 서밋 열리기 전에 이미 양국의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이런 공동 문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금 온도차가 있습니다. 물론 한미 정상회담에서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 분야 협력에 합의를 했지만 만약에 미국이 중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수출 통제 같은 공격적인 정책에 우리나라의 동참을 요청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팍스 칠리카 서밋의 앞으로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은 상당히 주시를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미국의 인접 국가잖아요. 멕시코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지금 최대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네, 거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 이제- 수입 관세 인상안을 확정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와서요. 네, 물론 이게 이제 멕시코 의회에서 관련 네. 법안이 최종 승인됐습니다. 예.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그 수입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거고요. 네. 이 법안에서는 이제 1,400여 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부과 대상국은 이제 FTA를 체결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인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네. 이런 나라들이 다 해당이 되고 새 관세는 이제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그 멕시코가 관세를 높이는 이유는 어떻게 지금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보면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라는 분석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집권하고 나서 관세를 이제 무기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제 관세 공격을 시작하는 그 초기 때부터 사실 멕시코에 대한 경고들을 계속해서 해왔었는데 대표적으로 중국산 제품이 멕시코를 경유해서 그 미국의 고율 관세를 회피하고 있다, 우회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멕시코를 향해서 지적을 하고 압박을 해왔죠. 그래서 네. 결국 미국은 중국산 부품이 사용된 멕시코산의 철강, 알루미늄에까지 추가 관세를 부과를 했고요. 이제 멕시코 입장에선 상당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 건 미국이 최대 교역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멕시코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을 감안한 그런 네. 조치라는 분석이고요. 더욱이 이제 내년이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이 3국 그 3국의 협정 재검토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관세안이 시행됐다는 점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을 수용한 법안이다. 이런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중국은 멕시코의 두 번째 수입 상대국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에 당연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우리나라한테까지 불똥이 튀었다라는 네, 그래요. 거겠죠. 네. 한국은 이제 미국 인접국인 멕시코에 생산 기지를 구축을 해서 미국으로 최종 제품이 들어가는 생산 기지를 이제 멕시코에 구축을 하고 현지 투자를 진행해 왔거든요. 만약에 이 고율 관세를 적용받게 될 경우에는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는 게 예를 들어서 조립 공정에 들어가게 되는 뭐 철강, 기계, 부품, 전자기기 같은 것들을 멕시코로 이제 수출을 해 왔는데 이게 이제 관세율이 상향이 되면 멕시코로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현지에서 이제 완전 제품을 생산해 오는 그런 기업들의 추가 비용까지 관세 비용이 더하게 될 테니까요. 네. 이런 추가 비용까지도 이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건 아까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에 이제 부과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와 멕시코와의 FTA 협상도 네. 지지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 더 신경 쓸 일이 생겼다라는 데서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요. 자, 그리고 쿠팡이 멤버십 해지라든가 회원 탈퇴를 좀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다 이런 비판이 제기됐었는데 네. 이 뭐 해지라든가 회원 탈퇴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유료 멤버십이 이제 와우 멤버십의 경우에는 2단계만 거치면 되도록 간소화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해지 신청을 하려면 이제 자기 그 설정 페이지에서 와우 멤버십 화면으로 들어가 해지하기, 해지 신청 완료하기 2단계만 거치면 되고요. 회원 탈퇴의 경우에는 기존의 6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해지하기 페이지에서 뭐 혜택 그만받기, 쿠폰 포기하기,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여러 단계를 거쳤는데 이제 이것도 대폭 간소화한 것이고요. 한편 경찰은 쿠팡 본사를 대상으로 나흘째 강제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고요. 또 다음 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서 쿠팡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만약 김 의장이 과거와 같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고발을 비롯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취업 준비생 10명 중 6명이 구직 활동은 하고 있지만은 취업을 크게 기대하지 않는 소극적 구직 상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19개월째 청년 채용 줄고 있는 상황이라서 역대급 취업 한파라는 말이 실감 나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AI 열풍으로 인해서 화이트 칼라 직종이 좀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 블루 칼라 직종을 지원하는 G세대, Z세대가 늘어난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자, 최근 고용 동향과 달라지는 채용 트렌드 자세히 짚어볼까요? 김정현 진학사 캐치 부문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진학사 안녕하세요. 캐치 김정현입니다. 네.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취업준비생 10명 중 6명이 취업에 큰 기대가 없는 소극적 구직 상태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소극적 구직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상징적인데요. 말 네. 그대로 구직 활동은 하고 있지만 취업 자체에 대한 기대가 거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이런 상황에 놓인 게 뭐 단순히 의지가 없다거나 뭐 도전 정신이 없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석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현실을 정확하게 읽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주 고용노동부 자료 보면은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가 0.43개라고 하는데요. 이는 거의 30년 만에 최저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줄었다 수준이 아니고 한 명에게 돌아오는 기회 자체가 뭐 절반도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모든 해석할 일자리를 통틀어서 그렇다는 네,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런 상황이 본인도 그렇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좀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좀 내 마음의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 사실 떨어지면은 또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좀 기대하지 않는 상황들이 좀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소극적인 구직이 좀 이런 구조적인 현실이 만든 좀 방어 기제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주위에도 취업을 못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극적 구직 상태도 있고 네. 적극적으로 구직을 하고 있는데 안 되는 맞습니다.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 이렇게 문의를 하고 자문을 구했더니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낚시를 들이우는 기분으로 심정으로 맞습니다. 낚싯대를 들이우고 네. 물고기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런 네.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십 번씩 도전을 해도 안 되는 그렇죠.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정말 일자리가 줄었다는 게 실감이 되는데
근데 이제 쉬었음 인구가 20대가 아니라 또 30대까지 번지고 있다면서요? 네, 사실은 저희가 쉬었음 얘기는 또 여러 번 이 자리에서도 저도 했었는데요. 20대 그 지금 이번에 국가데이터처에서 나온 11월 취업자 통계를 보면은 네. 사실 11월 취업자 수는 22만 5천 명이 늘었다고 나오는데 실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이 한 33만 명이 는 거라서 청년층은 18만 명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20대 같은 경우 그동안 이제 20대 쉬었음 인구가 한 41만 명 정도 규모인데 그게 30대까지 번져가지고 사실 30대들도 지금 한 31만 명 정도가 쉬었음 인구로 분류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30대라고 하면 한참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커리어를 쌓아나가야 할 시점인데 그 부분이 이제 30대까지도 확대가 되고 있는 거는 좀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20대하고 30대가 몇 명 정도 규모라고요? 다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지금 실제로 전체적으로 지금 쉬었음 인구가 한 20대에 41만 그리고 네. 30대에 쉬었음은 31만 명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30대 하면 정말 맹렬하게 활발하게 네. 일할 나이인데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쉬었음 인구가 그 소극적인 구직 상태 네. 그거하고도 관계가 있을까요? 네,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방금 진행자님도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이제 적극적인 구직을 열심히 하다가 네. 자꾸 이제 좀 실패의 경험이 좀 반복되다 보면은 네. 1단계로 이제 소극적인 구직 상태로 좀 접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원은 계속하지만 내가 이번에도 뭐 해도 안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기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좀 이런 상태들이 또 몇 번 반복되다 보면은 2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포기하고 쉬었음의 상태로 접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어떻습니까? 업계에 계시면서 공고가 줄어든 걸 느끼세요? 네, 저희는 사실은 제가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다 보니까 네. 현장에서 체감이 꽤 큰 편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캐치에서 올해 대기업 신입 공고를 좀 작년하고 비교해 봤는데요. 네. 결과가 좀 꽤 충격적입니다. 먼저 네. 대기업 신입 공고가 무려 작년 대비 42% 정도 감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 공고가 한 10개 올라왔다고 하면은 올해는 6개 정도밖에 안 올라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신입 말고 인턴도 사실은 예전엔 대기업들이 많이 채용을 했었는데요. 요즘 거의 어렵던데요. 네, 인턴 구하는 채용이 좀 것도. 많이 없어지기도 했고 네. 그때 인턴만 단독으로 올라오는 공고는 한 10% 정도 줄었고 네. 그중에서도 이제 인턴을 하고 정규직 신입으로 전환하는 공고는 한 26%가 줄었고 채용 대부분은- 연계형 인턴. 네네. 그 대부분은 그냥 체험형 인턴으로 해서 아하. 그냥 인턴 체험만 하고 실제 채용까지는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지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업하고도 좀 얘기를 많이 나눠보는데요. 네. 기업 얘기도 예전처럼 좀 여러 명 뽑지 않고 그냥 필요한 사람만 최소한으로 소수만 뽑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네. 사실상 신입보다는 그렇게 뽑다 보니까 바로 투입이 가능한 경력직들을 좀 많이 선발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신입 정규직이든 인턴이든 실제로 지금 청년들이 들어갈 일자리는 매우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채용 시장이 요즘 왜 이렇게 어려울까 보면은 사회 변화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가 벌써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네. 받거든요. 일단 AI 영향이 네. 큰 거죠. 아주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단연 AI 영향이 너무 큰데요. 지금 기사만 봐도 요즘에 뭐 AI 때문에 감원한다, AI가 신입 업무 대체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단순 과장이 아니고 실제로 좀 벌어지고 있는 변화입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뭐 해외에서도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메타 같은 좀 글로벌 기업들이 AI로는 투자를 확대하면서 인원을 좀 감축시키고 조직 재편한다는 이유로 네. 수천 명 단위의 뭐 구조 조정한다 뭐 이런 얘기들 기사는 많이 보셨을 거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해외 문제만 아니고 국내 기업들도 좀 비슷한 흐름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직에 계신 분들은 좀 공감을 많이 하실 텐데요. 최근에는 특히나 이제 신입을 뽑으면 어쨌든 1, 2년 정도 교육을 하고 현업에 좀 투입을 시키는데 네. 그 교육하는 비용이나 시간을 차라리 기존 인력한테 AI 교육 시켜가지고 업무를 효율화시킨다 약간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네. 예를 들자면 보통 신입들이 입사하면은 보통은 뭐 자료 정리시키고 네. 네. 보고서 초안 작성하게 하고 뭐 리서치하게 하고 기본 분석 같은 업무를 하는데 이거는 지금 사실 AI가 좀 완벽하게
하고 그렇다 있거든요.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회계법인이라든가 맞습니다. 법무법인 이런 데서도 네. 회계사 한 명 쓰는 것보다 AI를 그쵸. 활용하면 더 능률이 있다고까지 네. 심지어 얘기를 하고 작은 법무법인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네. 변호사 이런 네. 잘 채용 안 하고 그냥 AI로 대체하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 전문 자격증이 있는 곳에서도 그쵸. 이런 거니까 계약서 초안도 AI가 훨씬 더 잘 작성을 하고 제가 어제 좀 뭐 기자님하고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기자 직업이 제일 먼저 없어질 것 같다고 기사 초안도 너무 잘 작성한다고 그래서 요즘 신입 기자들은 원고 퀄리티가 되게 높아졌다라는 얘기들을 좀 그래요.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물론 직종도 위기가 아닐까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나운서를 하셔야 되니까. 네. 네. 자, 이렇게 이제 AI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이제 그게 이제 일자리 변화에도 큰 네. 변화를 초래하는데 특히나 지방이라든가 중소기업은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 사실은 일자리가 AI가 일자리를 대체한다 그래서 일자리가 좀 많이 없어진다고 또 얘기는 하는데 반대로 전체적으로는 지방 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또 여전히 사람을 못 구한다 못 그래서 구한다고요? 네 그래서 그런 좀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구인난을 겪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좀 이 격차를 얘기하는 게 뭐 가장 그냥 저희가 쉽게 얘기하는 눈높이 차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침 오늘 그 2025년 뭐 구직자가 선호하는 올해의 기업 네. 이런 좀 자료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 네, 네. 사실은 그 올해 기업의 상위 10위 안에 드는 기업들이 대부분 뭐 CJ, SK, 삼성, 현대차 같은 대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전히 뭐 구직자들은 뭐 가고 싶은 기업의 뭐 조건이 어떠냐 이런 거 물어보면 뭐 서울 수도권에 있는 초봉 4천 이상의 난 대기업을 선호한다. 이렇게 청년들이 가고 싶은 기업은 좀 명확한데. 너무 좋죠. 그런데 네, 그런데 이제 지방은 확실히 좀 기피 현상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중소기업을 좀 비선호하는 것도 있고 특히나 지방권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극단적으로 올해 초에 그 연봉이 얼마면 지방에 취업할래요라는 또 그런 서베이도 한번 하도 해봤어요. 지방을 원하지 않으니까. 네, 그랬더니 그럼- 올해 어느 정도? 6천? 5천? 8천.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실 현실적인 숫자는 아니잖아요. 누가 그러니까 신입에게 거의 가고 싶지 않다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군요. 지방을 아예 좀 선택지를 안 넣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구직자들이 가고 싶은 서울에 있는 대기업은 수가 한정적이니까 일자리는 좀 적고 반대로 지방권에 있거나 중소기업들은 이 눈높이를 또 맞춰주지 못하니까 이 좀 눈높이 격차가 일어나서 양쪽이 좀 다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소극적 구직으로도 이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내가 네. 원하는 일자리를 어차피 가지 못하기 때문에 뭐 서울에 있는 대기업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그렇다고 또 아쉬운 마음으로 또 지방이나 중소기업을 가자니 연봉이나 커리어나 또 특히나 뭐 또 어쨌든 삶의 터전이 옮겨지는 거니까 이걸 또 그들한테 뭐 선택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이 뭐 두 가지 사이에서 좀 계속 딜레마가 생기니까 당장 취업하기보다는 좀 기다려 볼까? 뭐 지원할 기업이 좀 나타날 때까지 이렇게 해볼까라고 하다 보니까 뭐 소극적 구직으로 또 이렇게 좀 사회적인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근데 좀 주제를 조금 바꿔본다면은요. 네. 그 이제 이런 채용 시장이 좀 많이 위축됐다. 뭐 이런 얘기는 있지만 또 흔히 말하는 우리 Z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Z 세대. 네. 그 이 스마트폰에 굉장히 익숙한 네. 그런 이제 태어날 때부터 네. 그런 세대가 블루 칼라 직종에 요즘 관심을 많이 갖습니까? 실제로? 네, 실제로 좀 사회적 변화랑 맞물려서 최근에 대기업 생산직이 진짜 인기가 정말 많거든요. 저희가 킹산직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재작년에 현대자동차가 대규모 생산직 채용 공고를 올렸을 때 현대자동차 채용 사이트가 서버가 터진 적이 있어요. 아예 접속조차 안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졌는데 네. 이게 이제 단순히 뭐 이제 현대자동차만의 현상은 아니고 최근 네. 들어서는 뭐 이제 전기, 뭐 정비, 뭐 도배, 뭐 약간 이런 네, 네. 뭐 배관 같은 기술직을 배우려는 좀 20대들도 눈에 띄게 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 저희도 Z세대들한테 블루칼라에 대한 인식조사를 올 초 3월 정도 했을 때 응답자 한 63%가 좀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시대가 조금 AI가 도입된 시대로 바뀌다 보니까 네. 사무직이 오히려 불안정하고 블루칼라를 뭐 기술 가진 전문직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스킬, 뭐 AI 시대에 좀 영향을 덜 받는 직업, 뭐 네. 좀 약간 이런 식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관심이 어떤 공고 데이터 상에서도 확인이 되나요? 네, 실제로 저희가 최근 한 3년 정도 공고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봤더니 네. 화이트 칼라랑 블루 칼라의 그 공고 조회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조회수 기준으로 상위 100개 공고를 뽑았을 때 네. 한 40% 정도가 생산 기술직 모집 공고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이게 뭐 막연하게 내가 사무직이 좀 어려우니까 블루 칼라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생산직에 대한 관심이 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요. 직무 기준으로 이제 생산 품질 관리 같은 직무가 좀 1위권으로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생산직 공고 중에서는 뭐 정규직, 기숙사 제공, 성과급 뭐 네. 약간 이런 키워드가 올라가면은 공고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는 걸로 봐서 요즘 Z세대들이 좀 체면보다는 그 실리를 좀 따지는 그런 그래요. 세대가 아닌가라고. 말씀하신 킹산직 열풍 확실히 그 연봉도 높고 네. 네, 뭔가 좀 좋은 유인이 있겠죠. 그 청년들한테요. 네, 그렇죠. 그 커뮤니티에서 좀 많이 일단 시작된 워딩인데 킹산직이라는 예, 게 예, 예. 그러니까 연봉 1억이 넘는 좀 대기업 생산직이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생산직군이 이제 교대 수당, 뭐 특근 수당 같은 수당들이 좀 많이 붙기 때문에 보상이 네. 높은 건 맞는데 높기도 하고 좀 정확하잖아요. 일한 시간만큼.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화이트 칼라 사무직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받더라도 이게 상사의 평가에 의한 기준이니까 약간 정성적인 평가라고 그쵸, 네. 생각하는데 네. 요즘 친구들은 내가 추가로 근무를 더하면 확실히 정량적으로 해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죠. 보상이 명확한 것 때문에 좀 그래요. 약간 그런데 다만 이제 조금 저희가 좀 주의 깊게 오해하면 안 될 게 이 킹산직이 어쨌든 대기업 생산직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열풍 킹산직이라고 하는 말이 대기업에 한정된 내용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연봉이나 뭐 복지나 근무 환경이 뭐 좀 체계적으로 제공된 대기업은 뭐 선호도가 높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어렵다. 그러면 이 Z세대가 그 생산직 또 블루칼라 그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가장 근본적인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잠깐 말씀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맞습니다. 일단은 뭐 첫 번째는 안정성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뭐 사무직들 같은 경우에는 내 업무가 어쨌든 AI로 대체가 될 거다라는 좀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도 AI 한번 업데이트 될 때마다 정말 또 좋아지는 게 보이니까 금방 될 것 같은데 또 여전히 그 생산 현장에선 사람의 손이 필요한 게 있거든요. 뭐 이제 검수 같은 것도 좀 네.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직업적인 안정성이 있을 거고 그 단순히 그냥 오래 다닌다는 안정성이 아니라 네, 자기 맞습니다. 전문 기술이 있으면 그걸로 계속 일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옮겨 다녀도 그렇죠. 그거에 대한 안정성을 따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기술을 배우면 이 회사가 아니더라도 그래요. 다른 회사 가서도 내가 이 맞아요.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네. 좀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근무 환경도 예전 공장 같으면 좀 험하다 열악하게 생각했는데. 했지만 요즘은 다 스마트 팩토리라 네. 그래서 다 뭐 로봇이 공정하고 사람은 관리하는 훨씬 또 안전해지고. 맞습니다. 네. 또 그런 게 있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좀 명확한 보상. 그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열심히 내가- 일했는데 상사 잘못 만나서 평가 못 받으면 속상하잖아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뭐 사실은 그런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일한 만큼 숫자로 채워가지고 보상을 받는다는 거가 Z세대들의 요즘 좀 트렌드랑 잘 맞는 것 그럼 같습니다. 어느 쪽에 그 업종이 가장 인기가 많던가요? 이게 결국에는 또 산업이 잘 되면은 채용도 많아지니까 네. 요즘에는 어쨌든 자동차, 반도체, 뭐 배터리 같은 요즘 한참 뜨는 그런 산업들에서 채용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네. 또 이게 좀 앞으로 미래의 산업이라서 성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분야에서 내가 좀 직무 기술을 갖추면은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잘 먹고 살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에서 이쪽 분야들이 좀 선호하고 채용도 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럼 지금의 이런 트렌드 블루 칼라 직종에 대한 선호도가 네. 계속 되거나 더 높아질 걸로 보세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저는 충분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더구나 이제 앞으로 사실은 블루 칼라냐 화이트 칼라냐 이 구분 자체가 이제는 좀 무의미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직업을 볼 때 예전엔 대학을 졸업하고 뭐 이제 사무직으로 입사해서 네. 뭐 정년을 끝내고 내가 퇴직한다 뭐 약간 이런 게 사실은 되게 네. 스탠다드했는데 네. 요즘에는 그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안정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생각하면은 사실은 이제 보상이 명확하고 워라밸만 보장된다면은 그래요. 뭐 네. 근데 이제 소극적 구직
그 이제 쉬는 청년이 이제 늘고 있는데 네. 이렇게 그 블루칼라 직종에 대한 선호도는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은 겉으로만 보면은 취업은 또 쉬고 소극적으로 한다면서 블루칼라는 또 관심을 갖는다. 이게 약간 모순처럼 네. 보이실 수는 있는데 사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게 결국엔 다른 게 아니고 좀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채용이 가장 줄어든 분야가 결국 사무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채용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어차피 내가 원하는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네. 스스로 또 기대를 낮추고 자연스럽게 소극적 구직 상태로 돌아가는데 또 합리적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AI가 도입돼도 어쨌든 기술 기반 일자리들은 계속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산직이 어떻게 보면 이들한테는 하나의 출구처럼 여겨지는 거죠. 내가 그래서 지금 이걸 두 개를 따로 보지 않고 좀 연결되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블루칼라 그 직종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게 결국은 소극적 구직을 좀 어느 정도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전 충분히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극적 구직이 뭐 내가 의지가 부족해서 지금 소극적 구직 상태가 아니고 그래요. 사실 실패가 좀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심리적인 위축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가장 필요한 게 결국 취업에 성공한 경험이기 때문에 네. 좀 이 경험을 토대로 좀 다시 도전할 힘을 회복하는 거라서 이 부분이 블루칼라에 대해서 출구를 찾는 게 소극적 구직을 해결하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자존감도 좀 그렇죠. 높이고 나도 잘할 수 있다. 그쵸. 그다음에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자기 효능감도 좀 높이면 맞습니다. 그게 또 다른 또 취업이라든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뭐 네. 또 그리고 또 뭐 경력을 또 쌓기 시작하면은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도 또 올라가고 또 앞서 말했듯이 또 생산직도 지금은 좀 좋은 일자리로 좀 많이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환경도 좀 많이 좋아지고 네. 뭐 지역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뭐 기숙사를 좀 좋게 제공을 한다든지 네. 뭐 수도권으로 통근버스 같은 것들도 다 마련해 준다든지 그런 환경도 기업들도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충분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구직자 네. 우리 분들께도 좀 끝으로 조언을 해주신다면은요. 네. 일단은 정말 내가 먼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좀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주변의 시선이나 뭐 부모님의 기대 뭐 이런 것 때문에 남들도 대기업 가니까 나도 무조건 가야 된다. 뭐 이런 마음 때문에 정작 좀 맞는 길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 좀 차분하게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또 아까 진행자님께서 낚시하는 기분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뭐 방향 정했으면 이것저것 좀 도전해 보시면은 꼭 길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정현 진학사 캐치 부문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38분입니다. 책에서 경제 보는 눈을 키우고 투자의 길을 찾는 경제 읽기 순서입니다. 경제적 독립운동의 대부로서 전 세계 조기 은퇴 열풍을 불러온 부에 이르는 가장 단순한 길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원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예. 이게 원래 자신의 대학생 딸에게 이제 편지 형식으로 글을 썼던 거를 블로그에 올렸다가 이게 이제 책으로 엮어서 나오게 된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자비 출판했는데 아. 그 책이 좀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이 책이 과거에 나왔던 책인데 네. 한 며칠 전에 이게 복간된 책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은 미국의 경제적 독립운동의 대부로 알려진 J.L. 콜린스의 부에 이르는 가장 단순한 길이라는 책인데 이 저자가 이제 1975년도부터 자기가 투자를 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딸에게 주식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조언을 담은 글을 썼는데 네. 이게 뭐 파이어의 선구자다. 요즘 이제 조기 은퇴직 이렇게 좀 광고는 돼 있지만 내용은 네.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굉장히 장기 투자자고 그리고 굉장히 간단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다룬 책인데 네. 저자의 이 책이 뭐 아주 꽤 두꺼운 책인데 메시지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다 간추려내면. 첫 번째 뭐냐면
버는 것보다 적게 쓴다. 그럼 모이죠. 예. 네. 두 번째, 남은 돈은 다 투자한다. 네. 세 번째, 빚은 지지 않는다. 그런데 사실 버는 것보다 적게 쓰기 어렵고요. 사고 싶은 것도 많고 예. 남은 돈이 없어서 투자하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빚내서 투자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어기는 현대인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이 저자의 메시지는 굉장히 기본적인 것이고 네. 본인이 기본적인 것을 실천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네. 그거를 보여준 인물인데 그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저자는 오로지 투자 대상도 인덱스 펀드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 S&P 500 인덱스 펀드만 투자하면 된다는 거예요. 센터장님 같은데요. 뭐 저는 다양하게 합니다. 그래도 이제 그 미국의 보글 헤즈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인 존 보글의 머리죠. 그 팬클럽이 네. 있습니다. 거기에 그 인덱스 펀드가 처음 시판된 게 76년인가 그래요. 아.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게 네, 네. 그때부터 나이가 103살 넘으실 때까지 계속 인덱스 펀드만 투자한 그 보글 헤즈의 인덱스 펀드 투자자 영웅이 한 분 계세요. 네. 그러니까 거의 그런 분 같아요. 이분도.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젊어서는 동전주에 투자했다가 동전주 네. 그 이제 영어로 니클스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동전주라고 그러죠. 그냥 100원짜리 500원짜리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일단 돈을 많이 날려본 경험이 있는데 자기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닌 것을 그런 경험이 알고, 있었다고요. 예, 하고 네. 나서 자기가 그 다음부터는 자기 삶의 세 가지 원칙을 지켜서 자기가 경제로 독립했다는 건데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흔들림 없이 소득의 50%를 저축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부채를 지지 않았다. 네. 자동차를 살 때도 할부로 산 적이 한 번도 없다. 자동차를 할부로 사는 순간 빚은 시작되는 예,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할부로 사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 자동차가 없어요. 저 운전을 못하지만 저희 집에 있어서. 네. 세 번째는 뭐냐면 남은 돈으로 나는 전부 다 인덱스 펀드에 투자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시장 타이밍도 시장 전망도 고려할 필요 없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단순하게 반복해서 지키면 네. 누구나가 다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자, 책이죠. 시장 전망도 고려하지 않고 타이밍도 생각할 필요 없다. 네. 그러면 아무 때나 하라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런 없습니다. 뜻이에요? 예. 네, 네. 그러기 위해서 이 저자는 그 네 가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 시장에 대해서.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 시장의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시장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부를 축적하는 도구다. 시장 자체가 돈을 축적하는 부를 축적하는 도구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시장은 언제나 상승해 왔으며 그 과정은 늘 요동치고 험난하다. 요동치고 험난하지만 결국은 계속 장기적으로 상승했다. 방향성은 우상향이다. 네, 네. 셋째 이런 변동성은 예측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적으로 단단해져 가지고 견뎌내는 힘을 길러야 된다. 그다음 네 번째 뭐냐면 나는 내 돈이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 한 열심히 일하길 바란다. 그 네. 내 돈이 열심히 일하게 하려면 주식시장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시장 변동성에 관한 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실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우리가 이제 투자에서 그 투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우위 남들보다 나은 거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가 정보 우위. 네. 남들보다 많이 알면 유리하죠. 아무래도. 네, 두 분석 우위. 네. 내가 뭐냐면은 분석 능력이 뛰어나면 유리하죠. 네. 세 번째가 뭐냐면 심리적 우위. 심리를 잘 견딜 수 있으면 네. 유리합니다. 근데 인덱스 투자는 뭐냐면 정보 우위나 네. 분석 우위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시장에 투자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심리적인 것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변동성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저자의 문장을 읽어드리면 시장은 원래 변동성이 크다. 폭락, 되돌림, 조정은 모두 정상적인 일이다. 그 어떤 것도 세상의 종말이 아니며 시장의 끊임없는 상승세가 영원히 끝나는 것도 아니다. 그것들은 하나하나 모두 과정의 한 부분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현상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 1920년대 대공황,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비참했던 시기죠. 두 번째로 어려웠던 시기가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맞아요. 그다음 최근에 가장 충격이 컸던 것이 2008년 금융위기. 네, 이 네. 시기들을 다 분석을 해줍니다. 저자가. 그래서 몇 년을 버티면 우리가 본전을 다 되찾고 수익이 났는지. 네. 근데 뭐 이 저자는 개인적으로 적립식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냥 이분은 돈 생길 때마다 무조건 널어요 그냥.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불편하신 분들은 뭐 적립식 같은 거를 하셨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런 변동성들을 거기다 잘 견뎌냈겠죠. 네. 됐겠죠. 어쨌거나 그러면 결국
늘 요동치고 험난하지만은 장기적으로 우상을 향하는 시장에 참가해서 부를 축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폭락 예. 이런 거를 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를 생각해서 일단 시장에 참여하라 이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오히려 그런 시기가 오면 저장 그겁니다. 계속 넣어야 된다. 그런 식이 오히려. 예,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얘기 해주시겠어요? 단순한 투자를 위한 도구로 3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면서요? 예, 저자가 얘기하는 투자 수단 딱 3가지밖에 없어요. 인덱스 펀드. 주식 인덱스, 네, 네. 채권 인덱스, 네, 그리고 현금. 아하. 이 3가지만 세 가지면 개인 투자들이 충분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면서 또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이다. 당연한 얘기죠. 채권은 그 이자 쿠폰이 있으니까 네. 현금 흐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자 형태로. 그다음에 주식의 거친 변동성을 완화하며 디플레이션,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의 방어막 역할을 한다. 네. 그다음에 현금은 일상적인 지출을 할 수 있는 돈의 미천이고 긴급한 상황이 됐을 때 대비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물론 이제 현금도 디플레이션이 오면 뭐 일본이 그랬으니까 네. 현금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현금은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최악의 투자 수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자는 뭐냐면 일정 정도의 생활비 차원에서 현금을 확보하고 나머지 돈은 주식 인덱스와 채권 인덱스에 다 투자해라. 근데 그럼 남는 게 뭐냐면 비중이에요. 네. 비중. 주식과 채권 어느 비중을 할 거냐. 네. 정답은 없습니다. 이게 저자도 마찬가지로 얘기하는데 저자는 이제 자신의 성향에 맞게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투자 기간이 길고 변동성을 감내하는 좀 자기 감내도가 크신 분들은 주식 비중이 좀 높아도 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도 리밸런싱을 한다. 주기적으로 이거를 비중을 정해놓고 하는데 뭐 리밸런싱의 노하우도 별로 없어요. 이분은 굉장히 심플하게 얘기합니다. 저자는. 네. 왜냐면은 뭐 어느 타이밍이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 때나 1년에 한 번 하면 된다. 생각날 때? 그래서 자기는 우리 부인의 네. 생일날 나는 리밸런싱 한다. 근데 이 책이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네. 책을 읽어보면 저자의 논리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네. 글을 굉장히 잘 쓰는 사람. 복잡하고 난해한 수식 이런 네. 거 없이.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유형의 책을. 네. 그런데 네. 과연 이 저자는 그럼 얼마나 돈을 벌었다고 거기에 고백이 돼 있나요? 예, 아니면 여기서 나오는 게 네. 이 사람은 이제 독립을 한 상태예요 이미. 그러니까 은퇴를 했고. 은퇴를 좀 일찍 해서 예.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지금까지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살고 있는 거죠. 네. 이분은. 예. 근데 네. 인세로 돈을 더 번 거 아니에요? 혹시 이게 전 세계적으로 100만 부라고 그래 봐야 이게 이제 그 100만 부가 아니죠. 100만 부란 거 엄청난 건데 네. 그래야 제 생각에는 한 10억 10억이 좀 넘겠죠. 그러니까 요즘은 또 책값이 올랐으니까 20억 잡으면. 네. 근데 이분이 70년대부터 해서 80년대 지금까지 인덱스 투자를 했다고 그러면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인세보다.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그래서요. 예, 예. 어떤 룰을 가지고 이제 하면 예. 된다고 좀 얘기를 그러니까 하는지. 이제 총 자산에서 자기가 매년 4%씩 인출해가지고 네. 빼내서 네. 뭐 주식이나 채권 있으면 4%씩 팔아가지고 내가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자기는 이미 은퇴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느 정도 있어야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생활비가 예를 들어서 이게 4% 룰이라는 건데 네. 이 책에 소개가 되는데 그 미국의 윌리엄 벤겐이라는 엔지니어 출신 재무 설계사가 한 분 있습니다. 굉장히 네.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드는 룰이 4% 룰이에요. 네. 그러니까 4% 룰을 계속 내가 만약에 뭐 매년 4%씩 빼면 네. 물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빼내면 이게 이제 내가 한 90세까지 네. 현금이 고갈되지 않고 돈을 뺐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제 1억이면 10%면 1,000만 원이잖아요. 1억이면 4%. 아니 1억에 10%는 1,000만 원이고 예. 4%면은 400만 원이죠. 4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400만 원씩 400만 원에다가 네. 그 다음에는 물가가 오르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물가가 3% 올렸으면 네. 400만 원 곱하기 1.03 네. 한 거를 2000년도에 인출하는 거예요. 아. 계속 이런 식으로. 아. 그리고 전년도에 받은 돈 대비 또 그러니까 지금 또 4%니까 연간 4%. 예, 그죠. 연이죠. 예,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저자는 자기는 4% 룰을 쓴다. 4% 규칙을 쓰는데 네. 그래서 4% 정도를 빼내도 자산이 줄어들지 않는 사이즈가 되면 역산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예, 이게 네.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300 곱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월 300씩 필요하다. 네. 그럼 그러면- 300을 곱하면 9억 원이 되면 네. 이제 이 4% 룰로 따졌을 때 그 네. 다 쓸 수 있는 거죠. 독립이 되는 거죠. 그런가? 왜 근데- 300을 곱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4%의 역수가 예. 25잖아요. 네. 근데 25가 이게 뭐냐면 월 단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곱하기 11을 해서 하니까. 300이 나오죠. 아. 그러니까 내가 월 생활비를 기준으로 딱 계산하시기 쉽게 그래서 네. 4% 룰을 다른 말로는 300배의 법칙이라고 해요. 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네. 쉽게 생각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퇴직하고 나서 월 300만 원만 있으면 괜찮겠다 괜찮다. 하면 9억이다. 곱하기 300 하시면 돼요. 아, 그럼 이제 그럼 500만 원이 필요하다면은 15억은 있어야 된다. 예. 이런 얘기라는 예, 거죠. 그쵸. 쉽게. 예, 쉽게 생각하시는 건데 네. 이게 이제 꼭 그렇게 없어도 돼요. 왜 그러냐면은 뭐 이 책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나중에 국민연금 만약에 받으시잖아요. 네. 그럼 내가 150만 원 받으면 네. 150만 원 곱하기 300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래요.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나이 들어서 일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더 줄어들죠. 이게. 그래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자가 제시하는 거는 이런 방법이고 그래서 투자에 늦은 나이는 없고 네. 자신이 제시한 방법 네. 번 것보다 덜 쓰고 남은 돈 다 투자하고 빚지지 말라. 네. 요거를 지켜서 10년에서 15년 정도를 하게 되면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립할 수 있다라는 게 저자의 주장이죠. 명확하긴 한데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것도 좀 써놓지 않았을까요? 그 구체적인 게 그겁니다. 아니 그래도 세부 핵심 내용이 그 있을 거 내용은 이제 아니에요. 네. 뭐 거기에 이제 대출 이자 줄이는 법 이런 것도 소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빚이 왜 문제인지 이런 네. 것도 소개가 돼 있고 네. 왜 인덱스에 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 좋은 건지 이런 얘기도 네. 나와 있죠. 그래서 핵심 원칙을 소개해 놓고 있다면서요. 예. 몇 가지 더. 그러니까 이 책의 말씀해 마지막에 주세요. 보면 네. 14개로 서분화해서 딱 간단하게 요약을 한 게 있는데 그중에 제가 몇 개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입의 일정 부분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자기는 50%로 삼았다. 그러니까 투자한다고요, 저축한다고요. 수입의 5%. 그러니까 투자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말은 저축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네. 이게 투자의 개념이죠. 예, 예. 그러니까 다 인덱스에 투자하는 거니까 이 사람 같은. 그러니까 뭐냐면 저축률이 높은 사람은 두 가지 이점을 누리게 되는데 일단 적게 쓰면 생활하는 배우게 되고, 그죠? 동시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될 수 있다. 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수입의 대부분을 소비에 쓰며 산다는 것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저 금박을 두른 노예일 뿐이다. 이제 문제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냥 네. 심지어 수입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산다면 당신은 족쇄를 찬 노예나 다름없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아무리 가까워도 네.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사람들은 멀리해라. 네. 그런 사람과 결혼하거나 그가 당신 돈에 접근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 냉정해져야 굉장히 근데 되네요. 저는 이게 네. 젊어서 몰랐는데 네. 나이가 들어가면서 너무 사랑하니까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예. 빚이 있어. 아니 집안이 어려워. 네, 내가 불가피한 건 괜찮은데 네. 그러니까 관리가 안 돼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네, 이런 네. 사람들은 피하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는 것처럼 시장과 주식의 가치가 때때로 급락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아무도 그 시점을 예측할 수 없다. 그렇죠. 언론은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네.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서도 빚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읽어드리겠습니다. 빚을 지고 산다는 것은 온몸에 거머리를 붙이고 다니는 것만큼이나 끔찍해요. 끔찍한 일이며 표현을 어떻게 이렇게 해요? 그 결과도 비슷하다. 이 네. 문장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네. 저자가. 제가 이 문장 공감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빚이 있다는 것을 온몸에 거머리를 붙이고 다니는 것만큼이나 끔찍한 일이며 그 결과도 비슷하다. 가장 날카로운 칼을 꺼내서 그 피를 빠는 놈들을 하나하나씩 긁어내기 시작해라. 모내기 할 때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옆에 이렇게 거머리 붙고 막 그 전에 그랬잖아요. 그거 하나 떼내기 굉장히 저희 어렵잖아요. 어렸을 때 많이 물렸었죠. 네, 그러니까 네. 그거 떼기 힘든데 네. 하나하나 칼로. 빚을 질 때마다 거머리가 하나씩 붙었는데 네. 그거 하나 뗄 때마다 날카로운 칼로서라도 빼내서 더 이상 네. 내 피를 못 빨아먹게 멈추도록 해야지만이 이제 자산 축적의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시작점이 저자뿐만 아니라 되는군요. 미국에서 네. 이제 경제적 독립을 교육하거나 하는 그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네. 그뭐 수지 오만 여사라든가 뭐 이분이라든가 몇 분 계시는데 지난번에 소개했던 데이브 램지 같은 네,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하나가 전부 다 빚에 대해서 강력한 이런 태도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미국이 더 심할 겁니다. 우리나라보다. 왜냐하면 미국은 소비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빚 없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예. 사실 빚 없이 좀 작게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평온한지를 보면서 느끼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예. 근데 정말 오늘 와닿는 게 이 거머리라는 표현이 와닿는데
부에 이르는 가장 단순한 길, 버는 돈보다 적게 쓴다, 남은 돈 좀 투자한다, 빚은 피한다. 예. 네, 확실히 각인됐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권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